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유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여러가지 용접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 이 용접 품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접을 하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용접을 하고 나서 어떻게 좋은 품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용접을 했을 때 이제 좋은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굉장히 강도가 우수하고 잘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부의 결함이 없어야 됩니다. 내부에 결함이 없는 상태가 굉장히 용접 품질이 우수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이 품질이 우수한지 우수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하는 방법들과 그 다음에 그 퀄리티를 보는 방법,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주제들은 용접 후에 반드시 남게 되는 이 잔류응력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변형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게 되겠고요. 다음 용접 결함,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러한 부분들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시험 평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부분은 이 잔류응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잔류응력과 이 변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잔류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용접을 하게 되면 급격하게 높게 온도가 올라가고 또 온도가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Rapid Heating and Cool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떠한 특정한 영역에 국부적으로 localized, 즉 이제 국부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퓨전 웰딩을 하는 동안에 열적으로 확장이 일어나거나 또는 이제 이 확장 또는 그 축소 또는 압축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레지듀얼 스트레스, 즉 이제 그 잔류응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죠. 즉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이 용접 과정 중에 발생하는 급격한 그 가열과 냉각의 사이클로 인해서 어떠한 특정한 영역이 이 온도로 인해서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이 잔류응력이 생긴다라고 요약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은 우리가 이제 변형이라던가 이런 월피지 같은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이 열이 국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베이스 메탈의 이 녹는 용융이 이제 이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크 웰딩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는 빨리 이제 히팅이 됐다가 녹았다가 하는 그런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적인 팽창과 수축으로 인해서 바로 잔류응력이 생기게 되고, 또한 이로 인해서 변형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월피지 이런 것도 뒤틀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잔류응력과 그 다음에 이 변형을 같이 봤을 때요, 이 두 개의 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버트 웰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웰딩을 하게 됐을 때 만약에 이때의 어떠한 그 스트레스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를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도 끝부분이랑 끝부분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이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고, 중간 부분에서는 이제 플러스의 스트레스가 작용하게 되겠고요. 또 이제 이 용접한 이 면을 봤을 때도 이 가운데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 사이드 부분에 어떠한 게 스트레스 패턴이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길이는 만약에 이만큼 길이였다라고 하지만 용접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만큼 줄어드는 그런 수축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잔류응력 패턴을 같이 살펴봤을 때도 끝쪽이랑 가운데 쪽이랑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월핑, 뒤틀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접 후에 이런 식으로 뒤틀림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제 잔류응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야만 용접 후에도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월피지, 이런 뒤틀림을 굉장히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 두 시편을 붙일 때 이렇게 물리적으로 얘들을 같이 이제 꽉 잡아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이 방법이 이제 물리적으로 실제로 이제 같이 잡아주는 방법이 되겠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형태를 미리 잡아줄 수 있는 틀, 픽스처라고 하죠. 저런 틀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겁니다. 저렇게 이제 틀을 만들어 둔 다음에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용접을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끊어 스팟 웰딩처럼 하고 있고요. 용접을 이제 한 부분들을 이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팟 웰딩이 잘 되어 있죠. 저 틀 안에 두고 용접을 했기 때문에 이 변형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접이 된 부분을 이제를 탈거를 해서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 틀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볼 것은요,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일단은 두 개를 잡아주는 웰딩 픽스처에 대해서 같이 영상을 봤고요. 두 번째로 볼 것은 일단은 이 열을 이제 가했다가 갑자기 이제 열을 이제 빼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온도가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다 보면은 그러한 변형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정도로만 이 열을 가했다가 나머지 부분에서 열을 빨리 빼주는 그런 식으로도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볼 것은 택 웰딩이라는 겁니다. 택 웰딩이라는 거는 뭐 약간 이게 어떤 포인트별로 이제 웰딩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심 웰딩 대신에 그다음 택 웰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이런 그 한 포인트별로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택 웰딩을 어떻게 하느냐. 케빈 아저씨 뭐 하시나요? 뭐 딸 학교 다니고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이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을 스킵을 하고요. 그래서 택 웰딩 하는 것을 이제 아저씨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저기서 이제 용접을 해서 자, 이제 하려고 하죠. 자, 두 개를 저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big 1-inch thick table. I can go ahead and put a little more of my heat down on the bottom piece. 용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부분을 미리 붙여 놓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무슨 예전에 그 여러분 실과 시간 이럴 때도 시침질 같은 거를 아시는 거죠. 시침질, 홈질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저기에서 시침질 하듯이 미리 용접을 해놓고 나중에 용접을 하는 방법이 이제 택 웰딩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하면은 약간 미리 좀 붙여놨으니까 이 변형이 되는 것들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한 번에 다 붙이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저런 식으로 또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두 개를 또 미리미리 조금씩 저렇게 붙여가는, 저게 바로 이제 원래는 심 웰딩을 바로 하게 되면 저기서 라인 따라서 쭉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일정한 부분들만 용접을 미리 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택 웰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접 조건을 잘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적층 제조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을 때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조건을 잘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접 조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 속도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필러 메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 이러한 식으로 이 용접 조건들을 잘 설정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러한 뒤틀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중요한 거는 온도 차이가 크게 되면 이 또 레지듀얼 스트레스가 잘 발생하기 때문에 원래 베이스 메탈을 미리 가열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가열을 해주게 되면 온도 차이를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그 뒤틀림을 좀 방지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응력 완화를 할 수 있는 스트레스 릴리프 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릴리프를 하게 되면 응력이 좀 제거되겠죠. 응력 제거되는 열 처리를 좀 이제 열 처리를 살짝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잔류력이 줄어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접에서의 좀 디자인을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뒤틀림이 좀 덜 방지할 수 있도록 그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용접 결함들이 있습니다. 용접 결함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용접 균열이 되겠고요. 그다음 캐비티라고 하는 뭐 이런 공공 같은 것들, 그다음 솔리드 인클루전이라고 하는 금속 개재물, 그다음에 imperfect shape, 그래서 이제 불완전한 형상이라던가 or unacceptable contour, 그래서 이거는 뭐 unacceptable이니까 뭐 받아들여지지 않는, 쓸 수 없는 그런 컨투어, 어떠한 그 곡선의 형태, 컨투어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incomplete fusion, 그래서 이제 용융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있겠고요. miscellaneous defects, 이거는 이제 또 다양한 어떠한 그러한 이 결함들, 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웰딩 크랙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용접 균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요 밑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형태의 용접 균열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일단은 뭐 그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트랜스버스 크랙, 그래서 이 옆쪽으로 생기는 균열이 있겠고, 그 다음에 롱기튜디널 크랙, 그래서 길이 방향으로 생기는 크랙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런 토 크랙, 토의 생성되는, 그 다음에 언더비드 크랙, 그래서 비드 밑에, 그래서 비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비드는 이런 거거든요. 만약 우리 용접을 한다 치면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요 두 개를 갖다 붙인 용접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용접하면 이렇게 요 웰드 메탈이 이렇게 쌓아 올려져 있는데, 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비드라고 합니다. 비드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
비드. 그래서 비드 아래의 크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만약에 이러한 뭐 크랙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 파괴에 있어서 어떠한 두 붙어 있는 면이 이제 뭐 interruption, 그러니까 방해받는다, 끊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 크랙이 가장 이제 뭐 어떤 크리티컬한, 시리어스한, 중요한 디펙트가 됩니다. 왜냐면 아예 이제 끊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엄청나게 크게 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도가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디펙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제 취성이거나 또는 그 웰드 메탈이나 또는 베이스 메탈의 이런 연신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거나 뭐 이런 식의 이유들이 있겠고요. 또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 붙어 있을 때 굉장히 그 높은 어떤 구속 조건이 걸려 있다라던가 하게 되면은 당연히 크랙이 생기겠죠. 예를 들자면 두 개를 그냥 잘 붙을 수 있는데 엄청나게 잘 붙이려고 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크랙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반적으로 이 디펙트, 이러한 웰딩 크랙 같은 크랙은 must be repaired라 되어 있습니다. must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영어로 봤을 때도 뭐 해야 한다, 뭐 크게 크게 뭐 이렇게 강조가 뭐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should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는데, should도 사실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람끼리 대화했을 때는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You should do that. 뭐 이렇게 하면 너 반드시 그걸 해야 한다 이런 건데, you must다 이렇게 뭐 must라고 하면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have to, ought to, should 이런 것들은 그래도 뭐 이렇게 must에 비하면 좀 약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must는 반드시, 즉 이 균열 같은 것은 반드시 수리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되겠죠.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있으면은 반드시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것은 이제 이 cavity라는 cavity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공, 다음에 이 되겠고요. 공공은 이제 주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게 구멍이 뻥뻥 뚫렸다는 거죠.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는요, porosity라고 하는 기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cavity라고 하는 건 주로 공공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porosity는 이제 기공, shrinkage void는 이건 우리가 이 수축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축공. 그래서 기공과 수축공으로 나뉘게 됩니다. 기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보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이 용융이 일어날 때 그 내부에 그 가스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그냥 물을 얼리지 않고 사이다 같은 것들을, 이 얼음을 얼려 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부에 당연히 이제 그런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그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사이다를 얼린 걸 봤을 때 단면을 잘라보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공이 있겠죠. 그게 바로 포로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 있는 가스들이 충분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잡혀 있다라는 거죠. 잡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포로시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포로시티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어떠한 그런 이 환경에서의 의해 발생한 인클루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즉 뭐 진공 상태를 할 수도 있고 뭐 아르곤 상태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환경에서도 어떠한 불순물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것에 의해서 내부에 가스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황 같은 것들은 또 유해한 물질이 되겠죠. 황이 웰드 메탈에 있을 경우에도 바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겠고, 또는 surface contaminants, 표면에도 만약에 그런 불순물 같은 것들이 있게 된다면은 이러한 포로시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이것들이 내부로 들어가면은 이 기체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잡혀 있으면은 그게
이 기공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죠. 다음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수축공입니다. 수축공은 뭐냐면 우리가 그 액체와 고체의 부피를 비교해 봤을 때 부피가 큰 쪽은 당연히 액체입니다. 그래서 응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에서 고체로의 상변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액체에서 고체로 가면은 부피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부피가 줄어들면서 수축하면서 생성되는 그 기공, 공공들을 수축공이라고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응고 과정 중에 수축 중에 생기는 공공 중에 하나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슈랭키지는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수축하게 되면은 요만큼이 더 이제 줄어들었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축공. 요것도 이제 수축공 일종이 되겠고, 즉 수축공 크기가 좀 웬만하면 큰 편이 되겠고요. 이제 포로시티와 같이 기공들은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면은 그 가스들이 이제 트랩된 거기 때문에 크기가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이 크게 두 가지 캐비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뭐 포로시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맨 처음에 봤었던 그 적층 제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용접이나 주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바로 적층 제조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시티가 적층 제조에서도 많이 쓰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그래서 공정 조건 제어할 때 이 포로시티도 잘 제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이 솔리드 인클루전. 인클루전이라고 하면 개제물이 되겠고, 이제 솔리드는 뭐 금속, 고체니까 뭐 고체의 개제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로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비금속 개제물이 걱정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뭐 금속 개제물도 있지만 비금속이 주로 금속이랑 뭐 산소 이런 것들이 만난 산화물 같은 것들이 주로 비금속 개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걱정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솔리드 인클루전의 형태는 이 슬래그와 같은 거죠. 슬래그는 우리가 주조에서도 배웠지만 이 용탕 위에 이 둥둥 떠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슬래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래그들 같은 것들이 일반적인 이러한 그 솔리드 인클루전이 되겠고, 당연히 얘들의 역할은 이 아크웰딩 과정 중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고, 얘들의 역할이 플럭스의 역할을 해주는 좋은 역할을 가지고 있죠. 슬래그 자체는. 슬래그 자체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것이 내부에 들어와서 어떠한 개제물로 남게 된다면 그거는 안 좋은 디펙트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웰드풀 자체에서 이렇게 둥둥둥 이게 많이 떠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그 슬래그들 중에서도 나쁜 애들은 이제 중간에 이제 어떤 잡혀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애들은 이 솔리드 인클루전이 되니까 우리 슬래그의 뭐 어떠한 양이라던가 형상, 여기는 이제 글로불이라고 했으니까 둥근 모양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형상,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금속 산화물이 되겠죠. 그래서 메탈릭 옥사이드, 금속 산화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금속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 알루미늄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산소랑 결합해서 둥둥 떠 있으니까 여기에서 뭐 Al2O3와 같은 이제 산화물들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에서 뭐 산소와도 결합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뭐 비금속과도 결합해서 결국에는 이제 비금속 이런 개제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산화물 같은 것들이 내부에 많이 존재하게 되면 당연히 이 파괴가 잘 발생하게 되고 강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그 산화물 같은 또는 이제 개제물들은 주로 취성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성상이 만약에 매트릭스 내부에 존재를 하게 된다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취성이라서 이거 자체에서 취성상 자체에서 파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만약에 인장력이 가해졌을 때 여기에서 이 취성상인 이러한 그 개제물과 그다음 매트릭스 사이에서 이러한 균열이 또 생성될 수가 있겠죠. 이것도 균열이 생성돼요. 공공이죠, 공공, 미소 공공. 이 생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균열 시점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나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한 그 금속 개재물은 굉장히 줄여주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그 불완전한 용융, incomplete fusion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 맞대기 용접, 버트웰드 용접을 할 때 이제 하는 방법들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V자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단순히 요거를 두 개를 이렇게 붙이려고 하면 요 윗부분 정도는 붙일 수 있지만 아랫부분은 붙이기 어렵잖아요. 그럼 돌려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은 일단 한쪽에서 하는 방법과 양쪽에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쪽 면에서 하는 방법은 이렇게 V자로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시편을 준비를 하고요. 그럼 요거를 또 이런 식으로 하나를 준비하게 되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웰드 메탈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용접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일반적인 이제 V 노치 타입이 되게 V 형태 타입이 V 그루브죠. 그루브 그 타입이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양쪽으로 다 제대로 붙이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시편을 만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를 용접을 하고요. 그 다음 뒤를 돌려가지고 여기도 용접하면 되겠죠. 그럼 양쪽이 다 잘 붙어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V 타입 또는 이건 모래시계 타입 이런 두 가지 형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충분히 이제 용융이 일어나서 이 내부를 꽉 채워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용융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내부를 잘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이제 incomplete fusion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incomplete fusion의 어떠한 예들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버트웰드 조인트에서의 이러한 incomplete fusion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그 L자 형태의 여기에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고 만약에 자 여기에서는 이 재밌는 사실은 여기서 용접을 두 번을 한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처음에 용접을 했는데 다 붙지 않았어요. 그럼 실패를 했어요. 그럼 두 번째 용접을 하면 그 증거가 반드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 수사하는 거랑 비슷하듯이 용접을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는 미세 조직을 보면 반드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용접을 두 번 한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두 번 이렇게 했는데 이 사이사이에 비어 있는 것들도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게 incomplete fus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용접하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용접 조건으로 이제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완전하게 용융이 잘 일어나지 않았다. 전체 면에서 용융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 그게 바로 incomplete fusion이 되겠습니다. 웰드 프로파일에 대해서 같이 보시면요. 아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이 V 그루브, 싱글 V 그루브 같은 경우 했을 때 가장 좋은 형태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이렇게 이 V자로 만들었을 때 여기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비드라고 이야기했었죠. 비드가 나와 있는 이런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형태가 아닌 형태가 나올 때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여기서 보시는 게 언더컷이라는 형태입니다. 자, 언더컷이라는 형태는 여기에서 이 옆부분 있죠. 옆부분이 이제 녹아서 이제 없어진 그런 형태가 바로 이제 이 언더컷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이 파여 있는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언더필이라는 게 있는데, 언더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아예 다 안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비드가 없이 이렇게 플랫한 경우가 더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왜냐면은 자칫 잘못하다 언더필이 되게 되면은 여기가 굉장히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반드시 꼭 다 찰 수 있도록 이런 식의 프로파일을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오버랩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버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 비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넘쳐서 이제 옆부분까지 이제 더 이까지 침입한 그런 것들이 이제 오버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넘쳤지만 하지만 뭐 no fusion occurs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부분에 아랫부분에 용융이 일어나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용융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넘쳐서 이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타입 우리가 오버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웰드 프로파일, 뭐 이 굿 프로파일일 경우에 좋지만 나머지는 다 좋지 않은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검사 방법이죠. 검사와 그 다음에 이제 시험 평가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으로 그냥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비파괴 시험,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파괴를 해서 뭐 인장이나 압축 시험 같은 거 파괴를 하는 시험이 되겠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방법들을 차례차례 하나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주얼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그냥 이제 겉보기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냥 눈으로 보는 것들 다 이제 비주얼 인스펙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그 용접 검사 방법이 되겠고요. 사람이 주로 이걸 검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 것들은 뭐 이 디멘전, 그러니까 이게 치수가 잘 맞는지 아니면 이제 월피지, 그러니까 뭐 뒤틀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당연히 하게 되고요. 균열이나 아니면 공공, 그다음 불완전한 용융, 그다음에 또한 다른 표면의 결함들까지 사람이 그냥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계는요, 당연히 이제 이 표면 부분만, 표면의 서피스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눈이 이 엑스레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까지는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거를 검사를 하고 나서 용접 검사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더 추가적인 테스트가 어떻게 수반되어야 하는지, 뭐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이지만 100%는 알 수 없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라고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그냥 단순히 눈을 보고도 눈으로 관찰만 해서 진찰을 한다면 그게 한계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장비들을 활용해서 진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비주얼 인스펙션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파괴 시험, Non-Destructive Evaluation Test. 비파괴 시험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울트라소닉 테스팅, UT라고 하는데요. 초음파를 활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초음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빠른 주파수의 그 초음파를 활용하는 것이 되겠고, 내부에 있는 그러한 균열이나 개재물 같은 것들을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RT라는 방법인데요. Radiographic Testing. 요거는 이제 엑스레이나 감마선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뭐 이런 검출적으로는 괜찮지만 사실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권장하기는 쉽지는 않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어쨌든 UT, RT 많이 쓰이긴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ye Penetrant and Fluorescent Penetrate Test. 이거는 이제 염색을 하는 겁니다. 표면을 염색을 하게 되면 그 페인트가 내부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작은 크랙 같은 거나 캐비티, 표면에 있는 것들이 이제 염색이 되면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이제 이 dye penetrant, 이것도 이 비주얼 인스펙션 중에 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거는 magnetic particle testing, 그 MT라고 하는데요. 자석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약에 그 철가루 같은 것들을 뿌려 놓으면요, 자석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내부에 어떤 기공이 있거나 하면은 그 형태, 파우더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거를 가지고 이 내부에 어떤 디펙트가 있다라던가 하는 것들을 바로 뭘로 보냐면은 이 마그네틱 필드가 이 변형되어 있는, 뭐 예를 들자면 내부에 기공이 있다라고 하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이런 식으로 형성돼서, 그죠? 뭐 철가루들이 이렇게 보이겠죠, 갑자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Magnetic Particle Testing, M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UT, RT가 많이 쓰이고 나머지 방법들도 부수적으로 쓰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estructive Testing은 파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괴를 하는 테스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뭐 인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파괴를 하는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테스트는 뭐 기계적 테스트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장 시험, 그다음 전단 시험,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기계적 시험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속학적 시험, 이런 것들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서 뭐 이 사진을 뭐 찍어서 미세 조직을 확인해 본다라던가 아니면은 금속 구조, 그 다음에 결함,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용접 열 영향부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는, 이런 것들이 금속학적인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애칭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잘라서 보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다 destructive testin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었던 non-destructive testing은 뭐 UT, RT, 그 다음에 뭐 VT 또는 뭐 MT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디스트럭티브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인장 시험과 같은 기계적 성질을 평가하는 시험이 다 디스트럭티브 테스팅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 방법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용접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요, 그래서 용접이 여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잡아 당기면 여기도 용접이 돼 있죠. 그럼 요 부분은 이제 텐션 테스트가 되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어 테스트가 되니까 이렇게 용접되어 있는 거를 잡아 당기게 되면 텐션 시어 테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실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러한 식으로 T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잡아 당겨 가지고 실험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둔 상태에서 여기에 하중을 걸어서 이게 눌러서 어떤 식으로 이게 로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바뀌는지, 이제 파손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필렛 브레이크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랩 조인트 형태에서 이 스팟 웰딩을 만약에 해놨다면 여기서 이렇게 잡아 당기게 되면은 이것 또한 텐션도 되지만 시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텐션 시어 테스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많이 쓰는 방법인데 필 테스트라는 겁니다. 필 테스트. 그래서 필, 이제 껍질이니까 벗겨내는 실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만약에 웰딩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또 잡아주고요, 이 부분도 잡아줘서 두 개를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얼마나 접합이 잘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걸 바로 우리가 필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게 이 클레드 소재, 그러니까 클레드 소재가 뭐냐면 그 판재 두 개 이렇게 갖다 붙인 소재들이 있거든요. 이 클레드제라고 하는데, 요런 소재들 만약에 요 앞쪽 부분에서 잡아 당겨 가지고 필 테스트 하면은 접합이 잘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레드 소재 두 개를 접합시킨, 금속 두 개를 접합시킨 이런 소재들에 대해서도, 그럼 제가 이게 약간 3차원으로 그리면 요런 형태입니다.
이런 클레드 소재에서도 뭐 밴딩 테스트, 필 테스트를 잘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미케니컬 테스트들을 우리가 실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웰더빌리티, 용접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더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 금속이 얼마만큼 이 다른 금속이랑 같이 용접이 잘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용접성이죠, 용접성. 좋은 용접성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 그래서 용접이 굉장히 쉬워야 된다는 거죠. 용접이 쉬워야만 당연히 용접성이 우수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용접성이 우수하려면 용접 결함이 별로 없어야 된다. 용접 결함이 좀 적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다음 웰디드 조인트, 그러니까 웰드한 용접한 그 부분의 강도나 뭐 연신율이나 인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 즉 이 세 가지 측면을 만족했을 때 용접성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용접을 했는데 그 두 소재가 모재가 잘 떨어진다라던가, 아니면 내부에 결함이 있다라던가, 아니면 강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낮으면 용접성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뭐 또한 용접 자체가 잘 되지 않아도 용접성이 낮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접성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접성, 웰더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용접 과정 중에서 어떠한 그 금속 소재 또는 이제 금속 소재의 이런 컨비네이션 조합이 있는 애들은 여기에서 이제 미리 이제 용접이 바로 될 텐데요. 근데 얘들이 사실은 그 다른 애들이랑 용접되는 것이 이제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아크 웰딩이나 그 다음에 레지스턴스 웰딩으로는 다 용접이 잘 되지만 이 옥시전 퓨얼 웰딩 같은 경우로는 용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용접이 되는 방법들도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떠한 소재를 받았을 때 그 소재에 따라서 용접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용접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 용접이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요. 이 모재에 있어서 어떤 금속들은 굉장히 쉽게 녹아버립니다. 즉, 녹는 점이 낮은 금속들이 있겠죠. 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뭐 약 60도 정도,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쉽게 뭐 녹아버리면 용접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금속들은 그 높은 열 전도도를 가지게 되면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열을 빨리 전달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또 용접이 좀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열 전도도가 굉장히 우수한 구리와 같은 소재는, 커퍼와 같은 소재는 또 이제 용접에 있어서 열 전도도가 너무 높아서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열 팽창 계수, thermal expansion and contraction. 그래서 이제 열에 의해서, 온도에 의해서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경우에는 이런 변형의 우려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종 금속이 있거든요. dissimilar metal. 그래서 이종이라고 하는 건 두 개가 다른 걸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알루미늄이랑 뭐 구리를 붙여도 되겠고요. 그죠? 뭐 아까 스테인리스랑 뭐 타이타늄 이런 거 붙여도 되고 여러 가지 아무거나 다른 거를 붙이면 다 dissimilar metal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른 거를 붙였을 때 어떠한 물리적이거나 아니면은 기계적인 특성이 굉장히 또 다를 수도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잘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용접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자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필러 메탈이 어떤 거냐. 그래서 이제 필러 메탈은 당연히 이 베이스 메탈이랑 컴패러블 해야 된다. 즉 이제 베이스 메탈이랑 사실은 같은 거면 제일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조성이 비슷하면 제일 좋겠죠. 뭐 꼭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소들이 이 액상에서 이렇게 뭐 잘 섞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상을 만들 때 잘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큰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표면 조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습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은 그 퓨전 존의 포로시티, 기공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뭐 산소라던가 산화물이라던가 그 다음에 다른 어떠한 산화층, 금속의 산화층 같은 것들은 이러한 그 직접적인 그 접촉을 이제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여기에 표면에 뭐 물기가 있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표면에 어떤 산화층이 있으면은 당연히 접합이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용접에서 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요. 그래서 디자인 포 웰딩. 그래서 우리 용접에서 나오는 이러한 그 생산물, 프로덕트는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야 되냐면은 이 용접된 파트, 그 다음 용접된 파트로부터 이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제 용접을 하고 나면 우리가 주조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조한 뭐 이러한 형태에서 뭐 다른 형태로 가는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접을 하면 그걸 다 가지고 다시 뭐 또 주조하고 단조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용접이 이제 거의 맨 마지막 단계로 오는 것들이 이제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미니멈 파츠,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용접의 횟수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이런 형태의 모양이 있는데 용접 많이 뭐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용접을 너무 많이 하면 뭐 좋지가 않겠죠. 물론 다 용접해야 되겠죠, 이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디자인을 용접을 많이 하지 않는 형태로 디자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이러한 형태들이 주로 뭐로 많이 가는 거죠? 어디티브 매뉴팩처링, 3D 프린팅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에서의 이 가이드라인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good fit of all parts. 그래서 이제 잘 이제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형태가 잘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변형이 최소화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이제 이 기계적 가공, 그 다음에 뭐 연마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게 잘 이렇게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핏업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처음에 모양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용접할 때 이 어셈블리가 그 웰딩 건이 이 용접부에 닿을 수 있는 형태여야 됩니다. 만약에 뭐 이게 너무 구석진 데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렇게 용접을 해야 된다. 두 개 붙여야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뭐 용접 건이 들어가기가 여기 힘들다 라고 하면 용접이 안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이 플랫한 경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플랫한 게 그냥 이렇게 널찍한 평평한 경우죠.
그래서 이 플랫한 경우는 가장 빠르고요. 가장 편리한 그 웰딩 포지션, 그 용접 그 조건 또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각각의 웰딩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A가 이제 플랫한 경우, 이걸 우리가 플랫이라고 부르고요. 쭉 가는 거죠. B를 horizontal이라고 부릅니다. 수평한 경우. C를 vertical이라고 부릅니다. 수직한 경우. 그다음 D를 overhead, 이거는 위에 이렇게 두고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플랫한 경우가 가장 뭐 편하겠죠. 이렇게 쭉 가면 되니까. D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생각나는 게 미켈란젤로가 옛날에 그 시스티나 대성당에 이렇게 막 천장에서 그림 그리거든요. 쉽지 않았겠죠. 뭐 그걸 보면은 그 미켈란젤로의 대단한 천지창조 이런 거 보면은 대단함이 느껴지는데 당연히 이런 식으로 용접하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특별히 이제 리지스턴스 스팟 웰딩에 있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또 주게 되겠는데요. 자, 리지스턴스 스팟 웰딩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로 카본 시트 스틸, 그래서 저탄소강을 쓴다라고 하면은 한 뭐 3.2mm 정도까지는 괜찮다라는, 너무 두꺼우면 스팟 웰딩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게 뭐 꼭 이거 숫자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두꺼우면 안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어떻게 추가적인 강도와 뭐 그 다음에 강성 같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느냐, 어디에서요? 이 굉장히 플랫한 이 시트 메탈, 넓은 시트 메탈 컴포넌트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스팟 웰딩 자체가 걔들을 두 개를 갖다 붙여주니까 굉장히 서로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forming flanges and embossments, 그러니까 엠보싱 같은 블록블록 튀어나온, 그러니까 플랜지도 옆에 이제 뭐 이렇게 있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강도를 향상시켜 줄 수가 있겠죠. 자, 왜냐면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플랫하게 있는 뭐 이런 판보다는 여기다가 이렇게 블룩블룩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요철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강도가 더 향상되겠죠. 그죠? 그래서 스팟 웰딩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강도를 좀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당연히 여기서 이 일렉트로드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웰딩 에어리아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다음 충분한 오버랩 오브 시트 메탈 파츠.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너무 좁게 이렇게 돼 있으면 잘 안 되겠죠, 이 부분에. 그래서 충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널찍하게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하면은 잘 형성되겠죠. 너겟이. 여기는 잘 안 되겠죠, 여기가. 그래서 그런 이 닿는 면적들까지도 이 디자인에서 잘 고려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 웰딩에 대해서 다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뭐 디펙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웰더빌리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사실 뭐 내용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뭐 앞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용접하는 그런 공정들을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뭐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앞을 쭉 가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배웠었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복습을 마지막으로 좀 해보면요. 제일 중요한 퓨전 웰딩, 그 다음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이 있다. 퓨전 웰딩은 녹는 거, 솔리드 스테이트는 안 녹는 거죠. 그래서 용접 형태는 버트 조인트, 랩 조인트, 티 조인트, 엣지 조인트, 코너 조인트. 아까도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비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토라고 하죠. 이 부분을 reinforcement 비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다 나오죠. 이제 싱글 V 그루브 웰드,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 뒤에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떤 형태로 되는지.
그다음 아크 웰딩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계속 다 봤었던 그런 아크 용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웰딩이 일어나는 과정이 되어 있고, 이 전극은 컨슈머블과 넌 컨슈머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소모성, 비소모성 이렇게 나뉘고요. 아크 쉴딩은 이제 뭐 어떤 가스로 해줄 수도 있고 플럭스 역할을 해주는 게 아크 쉴딩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컨슈머블은 뭐 이렇게, 그다음 넌 컨슈머블, 그다음 하이 에너지 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SMAW는 뭐 이 컨슈머블이고 스틱 웰딩이고, 그다음에 여기 아크 웰딩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직류가 훨씬 좋죠. 교류가 조금 더 이제 퀄리티 나쁩니다. 그래서 이거 깊이에 따라 스트레이트, 리버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GMAW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와이어 형태로 쭉 집어넣어 주게 되겠고, 실딩 가스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GTAW는 텅스텐 쓰니까 여기서 이제 넌 컨슈머블이죠. 그래서 뭐 필러 메탈 여기 집어넣어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PAW는 플라즈마 아크 웰딩이니까 여기 당연히 논 컨슈머블이 여기서 플라즈마 막 이렇게 나오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가스통도 그러니까는 여기서 플라즈마 나오고 해야 되니까 두 개 플라즈마 아크 웰딩입니다. 그 다음에 FCAW는 플럭스 코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싸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어, 그래서 이 와이어 일렉트로드, 그래서 이 실딩 가스 밖에서 나오고, 그 다음 안쪽에 이런 부분이 싸져 있는 부분이 플럭스 랩드 인사이드 메탈 튜브죠. 플럭스가 이게 쌓여져 있는 뭐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GW는 일렉트로 가스 웰딩, 이거는 위쪽으로 수직으로 이제 용접하기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쭉 쌓아 올라가는 방법, 선박 같은데 하기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서브멀지드 아크 웰딩, 서브멀지드니까 내부에 여기에 어떠한 그 모래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뉼러한 거죠. 그래서 완전 덮어서 웰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죠. 레지스턴스 웰딩은 이제 저항 용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힘이랑 이게 좀 줘가지고 여기 녹여가지고 여기서 탁 하는 방법. 제일 대표적인 게 레지스턴스 스팟 웰딩.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스팟 용접. 자동차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뭐 문이나 이런 데 스팟 용접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여러 가지 뭐 심 웰딩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 프로젝션 웰딩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원시적인 방법 옥시 퓨엘 가스 웰딩이라고 그냥 뭐 산소로 이게 토치 넣어가지고 그냥 뭐 용접하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아세틸렌 가스 때문에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EBW 일렉트론 빔 웰딩,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일렉트론 빔 쓰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뭐 베큐um 같은 거, 그 다음에 레이저 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연결됐습니까? 3D 프린팅에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나중에 레이저랑 E빔 쓰는 경우, E빔이 훨씬 더 에너지 높죠. 썰밋 웰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조 비슷하게 요 사이에 껴 들어가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이죠.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은 용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필라메타 이런 것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들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포지, 뭐 콜드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프릭션 웰딩 이런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포지 웰딩, 단조, 뭐 콜드 웰딩 같은 그냥 뭐 갖다 붙이는 거죠. 이거는 롤 웰딩, 롤링 하는 거고요. 디퓨전 웰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접합을 엄청나게 잘하기 위해서는 디퓨전 웰딩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잘 접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익스플로전 웰딩, 이건 막 폭발시켜 쫙 나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프릭션 웰딩, 이게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특히 항공용에서 뭐 프릭션, 리니어 프릭션 웰딩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프릭션 웰딩 뭐 여기서 뭐 돌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프릭션 스터 웰딩은 뺑뺑뺑 돌면서 쭉 지나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울트라소닉 웰딩은 이제 여기 초음파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 가지 용접 방법들. 그 다음에 용접 품질은 이번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거죠. 용접 품질은 이제 뭐 잔용력이랑 변형, 그 다음에 뭐 내부 결함, 뭐 이런 것들, 잔용력이나 그다음 변형이 좀 적어야 된다 라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그 뒤틀림을 좀 줄이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그다음에 이 용접 결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균열이라던가 뭐 공공이라던가 내부 개재물이라던가 이런 것들 공부했었고, 그다음에 균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절대 생기면 안 되겠죠. 뭐 균열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대표적으로는 일단은 용접이 뭐 잘 못했거나, 그다음에 뭐 내부에 어떠한 다른 용접 개재물이 있다. 용접을 사실 하면은 내부에 디펙트가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절대로 크랙이 생겨서는 안 되겠고요. 캐비티가 사실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내부에 있던 그러니까 공공이고 미세한 기공들 포로시티가 있게 돼 있고, 그다음 슈링키지 보이즈, 수축공 같은 것들도 존재할 수 있고요. 이런 것도 또 어차피 똑같이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그 개재물, 그래서 뭐 금속 관화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금속 개재물, 옥사이드 같은 그런 애들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용접 결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융이 완전히 되지 않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결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결함은 이제 언더컷, 언더필, 오버랩 이 다 결함입니다. 이것도 다 결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다 결함에 대해서 끝났고, 그 시험 평가하는 방법, 그래서 눈으로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비파괴는 UT, RT, 이건 어차피 VT죠. 이게 비주얼 테스트니까. 그다음 MT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UT가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트럭티브 테스트는 일반적인 기계적 시험들이 되겠고요. 이거 하는 방법은 잡아 당기면 텐션 시어 테스트가 되고 필 테스트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성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용접이 쉽게 되느냐, 아니면 결함이 적으냐, 아니면은 내부 그 기계 특성이 우수하냐 이런 걸로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것들은 용접이 뭐 되고 안 되고 방법에 따라 그런 것도 있겠고, 이 용접재 자체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용접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필라메탈은 같은 조성임이 제일 좋겠다라는 거고요. 표면의 특성도 어떤 뭐 너무 뭐 습도가 높다라고는 하면 안 되고, 산화층이 있으면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처럼 스테인리스나 이런 것처럼 또 산화 피막이 또 있으면 또 힘들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제거해야 되는 부분들.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이 형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에서 이 용접이 잘 되는 그러한 디자인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뒤에까지 보면은 어떠한 그 모양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잘 되느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봤고요. 또 뭐 여기 또 똑같이 있죠. 뭐 이 오버랩이 막 이렇게 좀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리지널 스팟 웰딩에서는 뭐 또 어느 정도 두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겠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 보셨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용접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뭐 이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리를 잘 하신다면은 용접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얻은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용접에 대해서 하나하나 미세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